1950년 12월 11일 함경남도 흥남부두. 산에서 내려온 사람들의 몰골을 본 부두의 병사들은 한동안 말을 잇지 못했습니다. 수염에 고드름이 매달려 있었습니다. 눈썹은 하얗게 얼어붙었고 얼굴은 새까맣게 그을려 나이를 짐작할 수 없었습니다. 신발은 터져 있었고 발을 담요로 감고 절뚝거리며 걷는 사람이 줄지어 있었죠. 그런데 정말 이상한 건 그 다음이었습니다. 이들이 끌고 내려온 트럭 위에는 보급품이 아니라 얼어붙은 시신들이 장작처럼 차곡차곡 쌓여 있었습니다. 죽은 전우를 한 명도 버리지 않고 다 데리고 내려온 겁니다. 이들은 2주 넘게 10배 가까운 적에게 완전히 포위되어 있던 부대였습니다. 상식적으로는 전멸했어야 할 부대죠. 그런데 부대 편제가 그대로 살아있었습니다. 대포도, 전차도, 트럭도 대부분 끌고 나왔습니다. 여기서 진짜 충격적인 사실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이 부대를 포위했던 쪽, 그러니까 10배 병력으로 밀어붙였던 중공군 제구병단은 이 전투가 끝난 뒤 사실상 부대 자체가 사라졌습니다. 3달 넘게 전선에 다시 나오지 못했어요. 10만 명이 넘는 정예병단이 통째로 증발한 겁니다. 포위당한 쪽은 걸어 나왔고 포위한 쪽은 없어졌습니다. 이게 말이 됩니까? 안녕하십니까, 전쟁의 재구성입니다. 오늘은 6.25 전쟁에서 가장 춥고 가장 처절했던 17일 잔진호 전투를 처음부터 끝까지 따라가 보겠습니다. 그런데 오늘 이야기는 흔히 아시는 미 해병대의 영웅적 후퇴 같은 뻔한 이야기가 아닙니다. 이 전투의 승부는 총알로 갈린 게 아니거든요. 체온, 그리고 산속에 난 좁은 길 한 줄, 딱 이 두 가지로 갈렸습니다. 그리고 그 결과를 만든 건 전투가 시작되기 3주 전에 이미 시작된 어떤 항명에 가까운 행동이었습니다. 자, 시간을 조금 되돌려 보겠습니다. 1950년 10월, 전쟁은 사실상 끝난 분위기였습니다. 9월 인천 상륙작전이 성공하면서 북한군은 무너졌고 유엔군은 38선을 넘어 북으로 올라가고 있었죠. 메가더 원수는 자신만만했습니다. 크리스마스 전에 집으로 돌아간다. 이 말이 그냥 구호가 아니라 실제 작전 명령이 됩니다. 이때 유엔군은 크게 둘로 나뉩니다. 북한 한가운데를 남북으로 가로지르는 낭림산맥 때문이었어요. 서쪽은 미 8군이, 동쪽은 미 10군단이 맡았습니다. 문제는 이 둘 사이가 산맥으로 완전히 끊겨 있었다는 겁니다. 서로 지원해 줄 수가 없었죠. 나중에 이게 무서운 결과를 낳습니다. 동쪽 10군단을 지휘한 사람은 에드워드 아몬드 소장이었습니다. 메가더가 아끼는 참모 출신으로 진격 속도에 목숨을 거는 사람이었어요. 그의 예하에는 미 제1해병사단이 있었습니다. 사단장은 올리버 스미스 소장. 이 두 사람은 사이가 나빠도 너무 나빴습니다. 인천 상륙작전 전에 아몬드가 상륙작전이 얼마나 쉬운지 떠들었는데 정작 본인은 상륙작전을 한 번도 해본 적이 없었습니다. 그 자리에 있던 스미스는 그때부터 아몬드를 신뢰하지 않았죠. 아몬드는 아몬드대로 스미스를 겁쟁이라고 생각했습니다. 10월 25일 해병 1사단은 원산에 상륙해 장진호 방향으로 북상하기 시작합니다. 목표는 개마고원을 넘어 압록강 쪽으로 진출하는 것. 지도만 보면 그럴싸했습니다. 그런데 스미스는 이 명령이 처음부터 마음에 들지 않았습니다. 이유는 지형이었어요. 흥남에서 장진호까지 부대가 쓸 수 있는 길은 딱 한 줄이었습니다. 78마일, 그러니까 126km짜리 산길 하나. 서울에서 대전 정도 되는 거리인데 그게 왕복 2차선도 아니고 곳곳이 자갈 깔린 1차선 흙길이었습니다. 양옆은 그냥 낭떠러지거나 깎아지른 산이었고요. 이런 길에서는 우회가 불가능합니다. 앞이 막히면 그걸로 끝이에요. 게다가 이 길 위로 황초령, 덕동고개 같은 높은 고개들이 내려다보고 있었습니다. 저기 산 위에 있으면 아군은 그냥 표적판 위를 기어가는 셈이었죠. 11월 2일 해병대는 수동 부근에서 처음으로 중공군과 맞붙습니다. 상당한 규모였고 상당히 잘 싸웠어요. 스미스는 확신합니다. 중공군은 이미 들어와 있다. 그것도 대규모로. 그런데 도쿄의 사령부는 그렇게 보지 않았습니다. 몇 명 넘어온 의용군 수준이다. 이게 공식 판단이었죠. 여기서 스미스가 이상한 행동을 시작합니다. 그는 진격 속도를 일부러 늦춥니다. 아몬드는 계속 재촉했지만 스미스는 갖은 핑계를 대며 기어가듯 올라갔어요. 그러면서 진격로 곳곳에 물자를 쌓아놓기 시작합니다. 고토리에 보급소를 만들고 하가루리에도 만들고요. 그리고 결정적인 지시를 하나 내립니다. 11월 19일 하가루리 남서쪽 조그만 평지에 활주로를 파기 시작하라는 명령이었습니다.
이게 무슨 의미인지 아시겠습니까? 진격 중인 부대가 후방으로 사람을 실어 나를 비행장을 만들고 있었던 겁니다. 스미스는 이길 생각을 하면서 동시에 빠져나올 준비를 하고 있었어요. 상급 부대 눈에는 명백한 태업이었습니다. 실제로 아몬드는 화가 머리끝까지 났고요. 그런데 이 태업이 정확히 3주 뒤에 1만 명이 넘는 사람의 목숨을 구합니다. 문제는 땅이었습니다. 하가루리는 해발 1220m, 땅이 30cm 넘게 얼어붙어 있었어요. 곡괭이가 튕겨나올 정도였죠. 공병들은 폭약을 터뜨려 언 땅을 깨고 깬 흙을 밀어내기를 반복했습니다. 필요한 활주로 길이는 최소 2300m였는데 그들이 만들 수 있었던 건 762m짜리 폭 15m의 짧은 활주로였습니다. 규정상으로는 수송기가 절대 뜨고 내릴 수 없는 길이었어요. 일단 이건 기억해 두시고요. 이제 반대편으로 가보겠습니다. 산 위에서 이들을 내려다보고 있던 사람들 이야기입니다. 중공군 제9병단, 사령관은 송시륜, 황포군관학교 출신으로 중국 내전에서 산전수전 다 겪은 지휘관이었습니다. 부병단은 중국군 최정예였어요. 원래 대만 상륙작전에 투입하려고 아껴두던 부대였습니다. 3개군, 12개 사단. 보통 3개 사단이 1개 군인데 여기는 4개씩 넣어서 병력을 늘렸습니다. 총 12만 명 정도로 봅니다. 다만 연구자에 따라 실제 전투에 투입된 병력을 6만 명 선까지 낮춰보기도 하니까 이건 논쟁이 있다는 점을 짚고 가겠습니다. 마오쩌둥이 송시륜에게 내린 명령은 명확했습니다. 미 해병 1사단과 미 7사단을 섬멸하라. 격체가 아니라 섬멸입니다. 작전 구상도 훌륭했어요. 유담리와 신은리에 있는 유엔군을 먼저 두들겨 부수고 구하러 오는 본대를 하가루리와 흥남 사이 도로에 가둬서 통째로 잡는다. 중국 내전에서 국민당군을 상대로 수없이 성공했던 방식이었습니다. 11월 10일 구병단은 압록강을 건넙니다. 그런데 여기서 이 전투 전체를 뒤집어 놓는 일이 벌어져요. 원래 계획은 만주에서 겨울 장비를 지급받고 들어가는 것이었습니다. 그런데 마오가 갑자기 재촉합니다. 지금 당장 들어가라. 유엔군이 압록강에 닿기 전에 잡아야 한다. 그래서 구병단은 방한복 없이 개마고원으로 들어갑니다. 이게 어떤 의미인지 감이 잘 안 오실 겁니다. 병사들 대부분은 중국 남부 화동 지역 출신이었습니다. 눈구경도 제대로 못 해본 사람들이 많았어요. 그들이 입은 건 얇은 소모 탄격, 신발은 천으로 만든 헝겊신, 어떤 부대는 그마저도 없었습니다. 11월 14일, 시베리아에서 내려온 한파가 개마고원을 접칩니다. 기온이 영하 30도, 밤에는 영하 40도 가까이 떨어졌어요. 부대가 압록강을 건넌 첫날 하루에만 동상 환자가 700명 나왔다는 기록이 있습니다. 전투는 시작도 안 했는데요. 먹을 것도 없었습니다. 보급 트럭 대부분이 유엔군 항공기에 파괴됐거든요. 주민이 거의 없는 산화지대라 현지에서 식량을 구할 수도 없었습니다. 병사들은 얼어서 돌덩이가 된 감자를 겨드랑이에 끼워 녹여 먹었다고 합니다. 무거운 야포는 아예 두고 왔습니다. 끌고 올 방법이 없었으니까요. 그런데도 이들은 낮에는 산속에 숨고 밤에만 움직이면서 미군 정찰기에 단 한 번도 걸리지 않고 장진호 일대까지 접근하는 데 성공합니다. 11월 17일이었습니다. 이건 정말 대단한 은폐행군이었어요. 문제는 이 은폐를 위해 지불한 대가가 너무 터다는 겁니다. 산속에서 며칠씩 얼어붙은 채 웅크리고 있는 동안 부대는 이미 갉아먹히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하나 더. 중공군의 정보에는 결정적인 구멍이 있었습니다. 그들은 유담리에 유엔군이 조금밖에 없을 거라고 봤어요. 그런데 스미스가 진격을 질질 끄는 바람에 해병 1사단의 주력 3개 연대가 유담리 한 곳에 뭉쳐 있었습니다. 반대로 중공군이 별로 중요하지 않다고 판단한 하갈루리에는 방어병력이 거의 없었고요. 그 하갈루리에 활주로가 파이고 있다는 사실도, 보급품이 산더미처럼 쌓여 있다는 사실도 그들은 몰랐습니다. 11월 27일, 아몬드의 명령에 따라 해병 5연대가 유담리에서 서쪽으로 공격을 시작합니다. 1500야드, 그러니까 1.4km쯤 나갔을 때 벽에 부딪혔습니다. 더 못 나갔어요. 병사들은 능선에 참호를 파려 했지만 땅이 얼어 삽이 안 들어갔습니다. 결국 눈과 돌을 긁어 모아 담을 쌓고 그 뒤에 엎드렸죠. 그날 밤이었습니다. 밤 10시 무렵 산 전체에서 나팔 소리와 호루라기 소리가 울리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하얀 능선을 따라 사람들이 쏟아져 내려왔어요.
여기서부터가 진짜입니다. 중공군의 공격은 단순히 유담리 한 곳이 아니었습니다. 같은 시각 장진호를 둘러싼 4곳이 동시에 두들겨 맞았습니다. 서쪽 유담리, 동쪽 신은리, 남쪽 하가로리, 그리고 더 남쪽 고토리, 그리고 그 사이를 잇는 도로가 전부 끊겼습니다. 하룻밤 사이에 3만 명이 4조각으로 잘려 각각 고립된 겁니다. 먼저 동쪽 이야기부터 하겠습니다. 이 이야기가 가장 참혹하고 가장 오래 묻혀 있었던 이야기입니다. 장진호 동쪽에는 미 육군 제31연대 전투단이 있었습니다. 지휘관 이름을 따서 태스크포스 맥클린이라고 불렀죠. 병력은 약 3,200명, 그중 700명이 한국군, 그러니까 카투사였습니다. 이 부대는 급하게 짜깁기로 만들어진 부대였습니다. 배대들이 서로 몇 킬로미터씩 떨어져 있었고 무전기는 추위에 배터리가 죽어 거의 먹통이었어요. 유선 전화를 깔 시간도 없었습니다. 해병대와도 상급 사단과도 연락이 안 됐습니다. 자기들끼리도 연락이 안 됐고요. 27일 밤 중공군 84단이 이들을 덮칩니다. 첫날 밤에만 100명 넘게 쓰러졌어요. 남쪽에 있던 새 대대와 포병대대는 진지가 뚫렸고 지휘관 대부분이 죽거나 다쳤습니다. 의무 중계는 통째로 없어졌습니다. 그런데 다음날 낮 상황을 더 꼬이게 만드는 일이 벌어집니다. 아몬드 군단장이 헬기를 타고 날아온 겁니다. 그는 눈앞의 상황을 보고도 이렇게 말했다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우리는 압록강까지 간다. 중국인 세탁구 몇 명한테 발목 잡히지 마라. 그러고는 은성무공 훈장을 꺼내 나눠주고 헬기를 타고 떠났습니다. 남겨진 장교 한 명이 그 훈장을 눈밭에 던져버렸다는 이야기가 전해집니다. 확인된 기록인지는 논쟁이 있지만 당시 그 자리에 있던 사람들의 심정을 짐작하기에는 충분하죠. 맥클린 대령은 아몬드의 공격 명령에 반대하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그날 밤 부대를 남쪽으로 합치기 위해 이동하던 중 얼어붙은 호수 가장자리에서 다가오는 부대를 보고 저건 우리 애들이다 라고 외치며 뛰어나갔습니다. 중공군이었습니다. 그는 총에 맞았고 적병이 그를 끌고 사라지는 걸 부하들이 그저 지켜봐야 했습니다. 나중에 포로였던 미군이 증언하기를 맥클린은 포로가 된 지 나흘째 되는 날 부상으로 숨졌다고 합니다. 지휘권은 한 대대장 돈 페이스 중령이 넘겨갔습니다. 부대 이름도 태스크포스 페이스로 바뀌죠. 12월 1일 페이스는 결단합니다. 더는 못 버틴다. 남쪽 하갈우리로 뚫고 나간다. 이때 그의 앞에 놓인 짐은 부상자 600명이었습니다. 트럭 30대 나눠 실었어요. 대포는 못 가져가니 다 부셔버렸습니다. 낮 1시 행렬이 출발합니다. 그리고 출발하자마자 재앙이 시작돼요. 지원 나온 아군 항공기가 떨어뜨린 네이팜탄이 행렬 맨 앞에 떨어졌습니다. 선두병사들이 불길에 휩싸였고 대열 전체가 공황에 빠집니다. 좁은 길 위에서 트럭 30대가 뒤엉켰어요. 양쪽 산에서 총알이 쏟아졌습니다. 트럭에 실린 부상자들이 누운 채로 다시 총에 맞았습니다. 도망칠 수도 없는 사람들이었죠. 1221고지 앞에서는 중공군이 다리를 끊어놨습니다. 트럭 30대를 하나씩 도랑에서 끌어올리는데 2시간이 걸렸습니다. 그동안 계속 총알이 날아왔고요. 결국 살 길은 하나뿐이었습니다. 저 고지를 뺏는 것. 수백 명이 언비타를 기어 올랐습니다. 그 중에는 부상자도 있었습니다. 트럭에 누워서 죽느니 올라가다 죽겠다고 한 사람들이었죠. 고지는 뺏었습니다. 그런데 올라간 사람 상당수가 그대로 반대편으로 넘어가 얼어붙은 호수 위로 걸어갔습니다. 부대가 녹아내리기 시작한 겁니다. 마지막 급커브 길목, 페이스 중령이 직접 앞장서서 길을 뚫었습니다. 그리고 수류탄 파편에 맞아 치명상을 입습니다. 당시 부관이었던 로버트 존슨은 이렇게 말했습니다. 페이스가 쓰러진 순간 태스크포스는 존재하기를 멈췄다. 그 다음은 차마 설명하기 어려운 장면입니다. 멈춰선 트럭들 위로 수류탄이 던져졌고 소총이 발사됐습니다. 12월 1일 밤부터 2일 사이 하가로리 해병대 진지로 사람들이 하나둘 기어들어오기 시작합니다. 얼어붙은 호수를 걸어서 건너온 사람들이었죠. 해병수송대대장 올림빌 중령은 지프를 몰고 얼음판 위로 나가 쓰러진 사람들을 실어왔습니다. 300명 넘게 그렇게 구했습니다. 3,200명 중 살아서 돌아온 사람은 1,000명 남짓. 그중 다시 총을 들 수 있는 사람은 385명이었습니다. 여기까지만 보면 완벽한 참패입니다. 실제로 미 육군은 오랫동안 이 이야기를 부끄러워하며 묻어뒀어요. 그런데 말이죠. 이 부대는 닷새 동안 중공군 84단을 붙잡고 있었습니다.
84단은 이 싸움으로 사단 기능을 잃었습니다. 그리고 그 닷새 동안 장진호 서쪽에서는 전혀 다른 일이 벌어지고 있었습니다. 이제 서쪽으로 가보겠습니다. 유담리에 갇힌 해병 5연대와 7연대는 하갈 우리로 내려가야 했습니다. 거리는 22km. 평지라면 차로 20분입니다. 그런데 그 길 한가운데 해발 1000m가 넘는 덕동 고개가 있었습니다. 이 고개를 누가 잡느냐로 모든 게 결정되는 상황이었죠. 여기가 막히면 유담리 병력 수천 명은 그대로 산속에서 굶어 죽는 겁니다. 이 고개 위에는 해병 7연대 F중대, 이른바 폭스중대가 올라가 있었습니다. 중대장은 윌리엄 바버 대위, 병력은 240여 명이었습니다. 240명이 중공군 한 개 연대가 달려드는 고개를 막아야 했습니다. 첫날 밤 공격에서 중대는 20명 넘게 죽고 50명 넘게 다칩니다. 바버 대위도 다리에 총을 맞았어요. 그는 들것에 실린 채로 지휘를 계속했습니다. 이 고지에서 벌어진 일들은 지금 들어도 비현실적입니다. 총이 얼어서 안 나갔습니다. 윤활유가 젤리처럼 굳어버렸거든요. 병사들은 총 부품을 옷 속에 넣고 체온으로 녹였습니다. 진통제인 모르핀 주사기가 얼어서 위생병들은 그걸 입에 물고 녹인 다음 찔렀습니다. 수혈용 혈장은 얼어서 아예 쓸 수가 없었어요. 상처를 보려고 옷을 자르면 그 부위가 바로 동상에 걸렸습니다. 밤이 되면 부상자를 침낭에 넣어 눕혀놓는데 아침에 보면 몇 명은 그대로 얼어 있었습니다. 그렇게 5밤을 버팁니다. 12월 1일 밤 유담리에서 레이먼드 데이비스 중령의 한 대대가 폭스 중대를 구하러 출발합니다. 그런데 이 사람이 선택한 길이 놀라워요. 도로를 따라가면 중공군 진지를 정면으로 뚫어야 합니다. 그래서 데이비스는 도로를 버리고 산을 넘기로 합니다. 영하 30도의 방, 눈 덮인 능선을 나침반 하나 보고 걸었습니다. 병사들은 걷다가 서면 그대로 잠들어 얼어 죽기 때문에 서로 뺨을 때려 깨우면서 갔습니다. 8시간 넘게 걸어서 12월 2일 아침 폭스 중대 진지에 도착합니다. 폭스 중대에서 제 발로 서 있을 수 있는 사람은 82명이었습니다. 240명 중에서요. 그리고 그 고지 주변에는 중공군 시신이 수백 구 널려 있었습니다. 덕동고구가 열리자 유담리 병력이 움직이기 시작합니다. 22km. 선두가 하가루리에 닿는데 59시간. 마지막 대열은 77시간이 걸렸습니다. 1km 가는데 3시간 반씩 걸린 셈이죠. 걸어서 간 게 아니라 밀어내면서 간 겁니다. 그리고 이들이 도착한 하가루리에서는 3주 전 스미스가 지시했던 그 활주로가 기적을 만들고 있었습니다. 11월 30일 오후 2시 반, 첫 번째 417 수송기가 눈 덮인 활주로에 내려앉습니다. 이때 활주로는 40%밖에 완성이 안 된 상태였어요. 조종사는 바퀴를 활주로 맨 끝에 붙인 다음 브레이크를 밟은 채로 엔진을 최대로 돌렸습니다. 기체 꼬리가 들릴 때까지요. 그러고 브레이크를 놓았습니다. 비행기는 비틀거리며 겨우 떠올라 남쪽 산을 스치듯 넘어갔습니다. 그 비행기에는 부상자 24명이 타고 있었습니다. 첫날 143명, 12월 첫 나흘 동안 2,000명, 최종적으로 4,000명이 넘는 부상자가 이 짧은 활주로를 통해 빠져나갔습니다. 이들 중 3분의 1은 총상이 아니라 동상 환자였습니다. 연포 비행장을 오가던 조종사 폴 프리츠 대위는 이런 기록을 남겼습니다. 자기가 실은 건 부상자가 아니라 말없이 죽어가는 해병들이었다고. 뒤틀린 팔다리가 통로 양옆으로 삐져나와 있었고 승무원들이 공간을 만들려고 그 팔다리를 접어서 밧줄로 묶었다고요. 그러면서 그는 자신이 모는 비행기를 하늘의 영구차라고 불렀습니다. 동시에 하늘에서는 물자가 쏟아졌습니다. 12월 1일부터 6일까지 119 수송기가 238번 떠서 970톤을 떨어뜨렸어요. 시속 200km로 낮게 날면서 90m도 안 되는 투하 지점에 정확히 떨어뜨렸습니다. 철수작전 기간 전체로 보면 1600회 출격에 5280톤이었습니다. 여기서 우리가 놓치기 쉬운 게 있습니다. 중공군에게는 이런 게 하나도 없었다는 겁니다. 같은 추위였습니다. 같은 산이었어요. 그런데 한쪽은 부상자를 비행기로 실어 나가고 탄약과 식량을 하늘에서 받았습니다. 다른 한쪽은 부상자를 눈밭에 눕혀둘 수밖에 없었고 얼어붙은 감자를 씹었습니다. 동상에 걸린 병사는 이틀이면 걷지 못합니다. 사흘이면 총을 못 쥡니다. 나흘이면 죽습니다. 중공군은 이 전투 내내 매일 밤 수천 명씩 총 한 발 못 쏘고 병력을 잃고 있었습니다. 이게 이 전투의 핵심입니다.
낮에는 미군이 이기고 밤에는 중공군이 이겼다고들 하는데 사실 밤에도 중공군은 지고 있었어요. 적이 아니라 온도계한테요. 12월 6일 스미스는 하가루리에서 남쪽으로 내려가기 시작합니다. 이때 종군 기자가 물었죠. 지금 후퇴하시는 겁니까? 스미스의 대답이 유명합니다. 후퇴라니 무슨 소리요? 우리는 다른 방향으로 공격하는 중이요. 멋있으라고 한 말이 아니었습니다. 실제로 그는 후퇴를 후퇴처럼 하지 않았어요. 정찰을 먼저 보내고 능선을 먼저 점령하고 항공 지원을 붙이고 그 다음에 차량을 움직였습니다. 도망치는 부대는 흩어지지만 공격하는 부대는 대형을 유지합니다. 그 차이가 부대를 살렸습니다. 그리고 그는 원칙을 하나 지켰습니다. 아무도 두고 가지 않는다. 부상자도 시신도요. 그래서 그 트럭 위에 얼어붙은 시신들이 쌓여 있었던 겁니다. 12월 7일 마지막 부대가 고토리에 도착합니다. 다 온 것 같죠? 아닙니다. 진짜 마지막 관문이 남아 있었습니다. 고토리에서 남쪽으로 5km 지점 황초령 고갯길. 여기 장진강 발전소에 수문교라는 다리가 있었는데 중공군이 이걸 폭파해버렸습니다. 이 다리 밑은 깊이 457m 낭떠러지였습니다. 63빌딩 2배 높이입니다. 우회로는 없었습니다. 정말로 단 하나도 없었어요. 끊어진 구간은 약 5m. 겨우 5m 때문에 1만 명과 차량 1,000대가 산속에 갇힌 겁니다. 공병들이 계산합니다. M20 장간 조립교, 그러니까 조립식 철제다리 부품 4개가 필요하다. 문제는 이게 하나에 1.3톤이라는 겁니다. 이런 걸 비행기에서 떨어뜨려 본 사람은 세상에 아무도 없었습니다. 12월 6일 연포 비행장에서 시험 투하를 합니다. 낙하산 2개를 달았는데 부품은 그대로 땅에 처박혀 박살이 났습니다. 더 큰 낙하산이 필요했습니다. 지름 14.6m짜리 대형 낙하산이 급히 공수되어 옵니다. 12월 7일 아침 9시 반, 119세대가 고토리 상공에 나타납니다. 지상 관제관의 유도를 받아 고도 240m에서 첫 부품을 떨어뜨렸습니다. 낙하산이 겨우 펴져 부품은 살았지만 이 높이로는 위험하다는 판단이 나왔죠. 고도를 올려 나머지를 떨어뜨립니다. 총 8개를 투하했습니다. 하나는 부서졌고 하나는 중공군 지역 한복판에 떨어졌습니다. 남은 6개. 필요한 건 4개였으니까 딱 2개 여유가 있었던 셈입니다. 12월 9일 밤 공병들이 낭떠러지 위에서 다리를 놓았습니다. 손이 쇠에 달라붙는 추위 속에서요. 그리고 그날 밤부터 다음날 아침까지 병력과 차량이 그 다리를 건넜습니다. 미 해병대 전사에는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 순간 하늘에서 내려온 다리는 세상에서 가장 유명한 다리였음이 틀림없다. 이 무렵의 이야기 하나가 지금도 전해집니다. 고토리에서 병사들이 출발을 기다리던 밤, 눈보라가 몰아치던 하늘이 갑자기 갈라지면서 별 하나가 유난히 밝게 떠올랐다는 겁니다. 눈이 그치자 항공 지원이 가능해졌고 병사들은 그걸 좋은 징조로 받아들였다고 하죠. 사람들은 그 별을 고토리의 별이라고 부릅니다. 미국 해병대 기념비에 지금도 그 별이 새겨져 있고요. 물론 이건 검증된 기상 기록이라기보다 살아남은 사람들의 기억에 가깝습니다. 다만 그런 이야기가 나올 만큼 그 밤이 절박했다는 뜻이겠죠. 12월 11일 마지막 부대가 흥남에 도착합니다. 하가루리에서 흥남까지 110km를 걸어서 내려온 겁니다. 자, 이제 계산서를 볼 시간입니다. 유엔군 피해는 전사 1029명, 실종 4894명, 부상 4582명. 그리고 여기에 전투가 아닌 원인, 대부분 동상으로 인한 손실이 7338명입니다. 총 손실의 절반 가까이가 추위 때문이었어요. 중공군은 어땠을까요? 중국 측 자체 집계로 전사 7304명, 부상 14062명, 그리고 비전투 손실이 3732명입니다. 유엔군 추정치는 훨씬 높아서 전투 손실 약 3만에 비전투 손실 2만 이상, 비공식 추정으로는 6만 명까지 꼽니다. 숫자는 자료마다 크게 다르니 단정하긴 어렵습니다. 하지만 확실한 게 하나 있습니다. 어느 집계를 쓰든 중공군 손실의 가장 큰 항목은 총알이 아니라 추위였다는 겁니다. 구병단은 이 전투 후 전선에서 사라집니다. 재편성에만 몇 달이 걸렸어요. 12개 사단 중 2개 사단은 유엔군과 교전조차 못해본 채 소모됐습니다. 마오가 명령했던 섬멸은 이루어지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이 이야기에는 우리에게 훨씬 더 중요한 뒷이야기가 있습니다. 해병 유해사단이 산속에서 2주를 버티는 동안 중공군은 흥남 쪽으로 내려올 힘을 잃었습니다. 그 덕분에 12월 15일부터 24일까지 흥남 부두에서 철수작전이 가능했습니다. 병력 10만 명이 배를 탔고 그와 함께 피난민 9만 8천 명이 배에 올랐습니다. 화물선 메러디스 빅토리오 한 척에만 1만 4천 명이 탔죠. 그 배 안에서 아기 5명이 태어났고요. 만약 장진호에서 해병 1사단이 무너졌다면 흥남 부두에는 배를 댈 시간이 없었을 겁니다. 그 10만 명은 배를 타지 못했을 거고요. 이제 처음의 질문으로 돌아가 보겠습니다. 10배 병력에 포위된 부대가 어떻게 걸어 나올 수 있었을까요? 이건 용감해서가 아닙니다. 기적도 아니고요. 몇 가지가 정확하게 맞물린 결과였습니다. 첫째, 길이 하나뿐인 지형이었다는 겁니다. 이게 유엔군에게는 함정이었지만 동시에 중공군에게도 함정이었어요. 도로 하나에 모든 게 몰리는 지형에서는 10배 병력이 10배로 쓰이지 않습니다. 한 번에 붙을 수 있는 인원이 정해져 있으니까요. 그래서 중공군은 나누어서 투입해야 했고 나누어서 소모됐습니다. 둘째, 전투가 시작되기 3주 전에 만들어둔 것들입니다. 보급소, 그리고 규정에 한참 못 미치는 762m짜리 활주로. 상급자 눈에는 항명으로 보였던 그 지연 행동이 부상자 4,000명의 목숨줄이 됐습니다. 준비는 전투 중에 하는 게 아니라 전투 전에 하는 것이라는 걸 이보다 잘 보여주는 사례가 없습니다. 셋째, 하늘이었습니다. 매일 200회가 넘는 근접 항공 지원, 하루 250톤에 달하는 공중보급, 그리고 다리까지 떨어뜨린 수송기. 중공군에게는 이 항목 자체가 존재하지 않았습니다. 밤에는 대등했지만 낮에는 일방적이었죠. 넷째, 부대가 흩어지지 않았다는 겁니다. 후퇴를 공격처럼 수행한 그 원칙 하나가 대열을 유지시켰습니다. 흩어진 부대는 산속에서 개인으로 죽지만 뭉친 부대는 걸어서 나옵니다. 동쪽 태스크포스 페이스의 비극이 그 차이를 정확히 보여줍니다. 지휘관이 쓰러지고 통신이 끊긴 순간 3,200명은 부대가 아니라 3,200명의 개인이 됐습니다. 그리고 마지막, 추위는 양쪽 모두에게 똑같이 공평했습니다. 영하 30도는 미군이라고 봐주지 않았어요. 다만 한쪽에는 방한허가 있었고 텐트가 있었고 뜨거운 음식이 하늘에서 떨어졌습니다. 다른 한쪽에는 얇은 소모탄 엽이 있었습니다. 세계 최강이라던 정예병단을 무너뜨린 건 미 해병대의 총이 아니라 만주에서 겨울옷을 받을 시간을 주지 않고 밀어넣은 그 명령이었습니다. 다시 처음 장면으로 돌아가 보겠습니다. 1950년 12월 11일 흥남 부두. 수염에 고드름이 매달린 사람들이 산에서 내려왔습니다. 그들 뒤로는 죽은 전우들이 실려 있었습니다. 그들은 이겼다고 말하지 않았습니다. 살아나왔다고만 했죠. 그리고 나흘 뒤 그 부두에서 배가 뜹니다. 그 배에 우리 피난민 10만 명이 탔습니다. 지금 이 나라에는 그날 그 배를 탔던 분들의 자식과 손자들이 살고 있습니다. 개마고원 그 좁은 산길에서 2주를 버틴 사람들이 없었다면 그 배는 뜨지 못했습니다. 전쟁의 재구성이었습니다.